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 2015-254-231 판결 사건명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1. 기간 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 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학교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학교 법인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 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기간 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 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 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 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 거부가 학교 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 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관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 법인이 재임용 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 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 법인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 전문은 교원 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사후 구제 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립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갑 학교 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을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을 등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 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 2017다 258787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채권이 상계 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적극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의 발생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채권이 상계 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 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2월 16일자 2019-6102 결정 사건명 배당 이의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제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 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헌과 취지 배당 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 가능성 배당 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 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 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년 2월 18일 선고 2015다 4545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보증채무금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적급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급 다수 의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 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이하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내부적 제한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 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 가능성,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제3자의 종래 거래관계, 대표이사가 한 거래 행위가 경험칙상 이래에 속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 행위를 하면서 회사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모두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상법 제209조 제2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대표권에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와 그렇지 않은 한 명 회사의 구조적 차이 등을 고려해보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만 대표권이 제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한 명 회사의 대표 사원에 관한 상법 제209조 제2항을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준용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준용되어야 하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선의, 무과실에서 선의, 무중과실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 안전 보호만을 중시하여 회사법의 다른 보호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일 뿐더러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가 되어 개별 사건을 해결할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주식회사의 여러 다양한 실질 관계에 따라 보호되는 과실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는 한편 보호되지 않는 경과실의 거래 상대방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과실 상계를 통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판례가 보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의, 무과실은 단순한 선의, 무과실이라는 표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거래 상대방의 보호 기준을 선의, 무중과실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강학적인 의미에서 무과실을 무중과실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 외에 재판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판례를 변경한다면 거래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거래 행위를 유효하다고 보게 될 것이어서 특히 보증과 같은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 타당성과 쌍방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판례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